안녕하세요. 황현실입니다. 댓글 조작 의혹 리박스쿨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여론 조작이 공론장을 뒤흔든 것도 충격인데 정치적 편향을 지닌 단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일부의 개인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적 정치 세력과 연결된 구조적인 공작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 세력이 댓글을 조작해서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던 걸까요?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조작과 기만으로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 자체가 정치가 어디까지 망가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누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는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이 사태를 바라봐야겠습니다. 6월 첫째 날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다음 주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핫 이슈 라인업 시간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디데이 두 번째 날, 그러니까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 내일 이후 6월 4일이면 새 정부가 들어서네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참 역사적인 한 주네요. 그렇습니다. 행안부가 이제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통상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인수위가 꾸려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조기 대선이고 갑자기 벌어졌기 때문에 바로 6월 4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죠. 그렇죠. 본래는 당선인 신분으로 약 60일 정도 2달간 인수위를 꾸려서 인계 인수 받고 뭘 할지를 정하고 그 기간 중에 새 정부의 아웃라인을 국민들이나 정부 그리고 다른 사이드에서도 다 알 수 있도록 소통이 이루어지고 준비가 진행되는 시기 아닙니까? 근데 이번은 대통령이 권위 상태잖아요. 현재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직무대행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하고 있는데 법에 따라서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되는 순간 바로 현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일체 대통령 당선인에게 옮겨오고 행안부 주관으로 아마 국회 광장에서 관례에 따라 취임식을 간소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자가 확정되는 순간부터 그 정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일단 이 대통령 기록관도 네. 이 윤석열 정부의 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록물 이관 대상이 뭐 비서실이라든지 경호처라든지 총 28곳에 달하는데 제대로 이 대통령 기록물을 넘겨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 기록물을 제대로 넘기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다면 검찰 내란 수사에 차질도 예상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령이 만들어졌고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의법 사항입니다. 우리가 뭐 작은 법부터 커다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처벌 조항이 있잖아요. 불이익을 주고 처벌을 하고 법이라는 게 당연히 그런 건데 요번의 경우에 지금 내란 때문에 탄핵이 됐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그 내란 수괴 우두머리 혐의로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는 권위 상태로 현재는 불구속 상태입니다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모든 국정 기록은 당연히 국가기록물 보존 관리 대상입니다만 특히나 내란, 계엄을 유발했거나 준비했거나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기록물 역시 수사, 재판의 자료이기도 하려니와 아주 중요한 역사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국정의 기록과는 차원이 다를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은폐 내지는 삭제, 없애려는 시도도 일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일부 그런 징후도 나온 적이 있고 이를테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회 첫 번째 증언이 있고 나서 윤석열 씨 측에서
야, 그 비화폰 통화 내역 기록 이걸 좀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지금 저 친구 말하는 거 보니까 시시콜콜이 앞으로도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내란 형사재판이건 내란 탄핵 심리건 아무튼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런 걸 시도했다는 게 며칠 전 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도 간접 확인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계엄을 준비하거나 실행 단계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 그것은 누구도 손대지 마. all stop. 그대로 보관해 둬. 이게 원칙이잖아요. 예. 현재 지금 수사기관이나 관련 국가기관에서 거기에 어디까지 접근해 있고 얼마만큼 키핑, 보관을 유지하면서 보관하고 있는지는 아직 우리는 잘은 소상히 모르겠어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어라고 추측만 할 따름인데 국정의 매우 중요한 순간을 추측만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엄정하게 지켜져야 하고 절차와 법령에 따라서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록물 이관 대상에서 소극적이라거나 뭘 은폐한다거나 하면 이건 엄히 처벌해야 할 대상인 거죠. 그렇죠. 27일에도 민주당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제보를 밝히기도 했는데 네. 이 대통령실이 제보자에게 직접 확인을 했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넘겨짚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이 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새 정부의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테니까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현재 대통령실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사실 이 사람들 할 일도 없을 텐데 네. 탄핵 끝났고 그냥 모든 걸 유지만 하고 있다가 이관만 하면 되는 건데 아무튼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대통령실에 현재 파견 근무 중인 군 정보기관 관계자로부터 민주당에 들어왔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자마자 직후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아니다. 그런 거 한 적 없다. 그러면서 즉각 강력하게 부인했고 뭐 유감도 표명을 했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게 한번 확인은 당연히 해봐야겠지요. 제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냥 이런 일이 진행될 수도 있는 거 아닌지 당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정도의 촉구 수준이 아니라 그 정도 준비나 촉구는 어디나 하고는 있겠지만 네. 정 실장의 말이라면서 따옴표 쳐가지고 워딩이 이렇게 전달됐다고 하면 뭔가 꼬투리가 있어서 이런 제보가 왔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뭔가 나쁜 마음을 먹고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조작을 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석될 만한 지시 비슷한 말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아무튼 백지 상태에서 조사는 해야겠다. 근데 현재 민주당이 그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조사할 권한이나 이런 건 사실 없어요. 집권은 매우 유력해 보이지만 집권은 그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거를 관계 요로를 통해서 챙겨보라고 하거나 현 대통령 직무대행인 이주호 장관을 통해서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확인을 해봐라. 그렇죠. 그리고 회신을 우리한테 해라. 응? 공식이든 공개든 비공개든 이렇게 강력하게 주문을 해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 직무대행이라 하면 사고가 난 전임 정부와 새 정부 사이에서 말 그대로 국정의 관리 유지만 정확히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네. 거 하려고 애쓰지 말고 못된 짓 못하게 눈 부라리고 뜨고 있고 왜냐하면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인수인계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그 채널을 통해서 오가고 있을 거라고 저 추측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정부의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하려고 한다는 이런 의혹도 불거진 것도 문제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처벌 네, 대상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정 기록물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이유도 만약에 네. 이제 지정 기록물로 이관이 돼서 기록물이 되면 최대 30년간 비공개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저희가 처음이 아니라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도 파면 이후에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그렇죠.
기록물로 지정을 하면서 세월호 7시간 관련한 정보가 전부 다 지금 비공개 처리되어 있는 상태고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럼 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한 번 비슷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요. 감히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좀 생각을 해주고 싶습니다만 작년 12월 3일 계엄 이후로 항상 어떻게 해서 이런 일까지 생겨라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많이 놀래와서 주의와 환기와 크로스체크와 염려 및 재차 확인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두어 달 아니겠습니까? 네. 방금 얘기하신 세월호 관련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담겨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시청자분들께 읽어드리다시피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기록물 중 일부를 지정 기록물로 분류했다. 여기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이 담긴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반발한 송기호 지금 송파갑인가 병인가 잠실 쪽에 민주당 지역위원장 하고 네. 있죠. 아마 아주 일 잘하고 통상 관련 굉장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아는데. 이에 반발한 송기호 변호사는 대통령 기록관에 해당 문건 전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 기록관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보호 중이라면서 거부했고 송 변호사는 2017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 제기 8년 만인 지난 1월, 그러니까 얼마 전입니다. 2025년 1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으며 지정 기록물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게 지정됐는지도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는 매우 역사적 의미가 큰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대법원 판결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이주호 부총리가 권한 대행이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네. 이게 정보 공개 청구 요청이라든지 방식을 통해서 열람이 가능한 거겠죠. 네, 그 부분 이제 법좀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는 건데 대통령 기록물은 이관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일단 5년 묵고 나서 1년 이내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합니다. 이걸 꼭 묶어야 할 가치가 있는 건지 성격이나 자료의 가치 경중을 따지겠죠. 그래서 그 재분류 과정 결과 공개하기로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기록물로 묶이게 되면 그 문서나 기록이 생산된 해로부터 30년이 지나야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재분류 과정에서 영원히 역시 또 한 번 비공개로 묶이면 못 보는 것이죠. 일단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걱정스러운 우려를 보여주시고 계신데 네. 어떤 분께서는 박근혜도 내란 수괴는 아니었다. 그런데 윤석열은 내란 수괴다. 지정 기록물이라는 것 말이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충분히 그런 우려가 가능한 그렇죠. 댓글이라고 동의가 되고요. 비밀 기록물 보존 기간은 비밀 보호 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하는데 보조 기간은 선택에 따라서는 영구히 묶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권력 교체기 아닙니까? 아직 뭐가 본격적 이게 인수위 과정이 있다면 네. 충분히 얘기를 하고 못하게 하고 무엇은 보류시키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럴 계제가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는 왜 정부의 권한 체계라는 게 책임 문제와 기록성, 역사 기록성 때문에 매 시분마다 문서 책임자나 권한 책임자가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면함이라고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이 말을 하면서 시계를 한번 확인하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그렇죠. 지금 11시 22분. 그때로부터 귀하는 대통령이 아니고 그때로부터 모든 책임과 규현은 아무에게 있다 이렇게 가르마를 딱 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듯이 지금은 민주당 또는 이번 선거에서 이긴 측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상규와 사회 상식에 입각해서 그리고 주요 정파들과 협의를 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지켜지도록 해야 되는 거고 네. 애매할 때는 각자의 상식의 기준이 다르다면 또 우리는 허송할 시간이 없으니까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어. 네. 이런 판례도 있고 하니까. 예, 그렇죠. 윤석열 정부의 기록물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정부의 기록물이 아니라 내란을 펼쳤던 정부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이 내란 관련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수사 재판 자료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 주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입니다. 새 정부가 사실은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분야별로 사실 심각한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아마 뭐 민주당이나 대통령 후보 최측근에서 뭐 이런 걸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일단 누가 뭐라고 해도 계엄 내란 때문에 촉발된 대선이니까 계엄 내란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리를 하고 수사는 할 건 당연히 해야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처벌은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사회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주춧돌을 놓는 첫 번째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동안은 구호로만 해왔습니다. 물론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사회 경제적 양극화. 다음 저출생 극복의 전기가 되는 정부이기를 바랍니다. 네. 이 두 문제는 사실은 뚝 떼어져 있는 별도의 물건이 아니고 상당히 연관돼 있는 것도 있어요. 노동시간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남녀 젠더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무 주문하는 게 많은 것 주문하는 게 많아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일이 많긴 다 알고 합니다. 있겠지만 예. 일복 터진 정부지요. 네. 왜냐하면 앞 정부가 하나도 안 했고 뭘 하도 비틀어 놓고 개판이란 말은 한 방송에 네. 부적절하니까 뭘 잘못해 놓은 게 많으니까 왜곡된 건 피고 해야 할 건 엄정히 해나가야 하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물가, 고금리, 불경기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각합니다. 그냥 영세상인 몇십 프로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의 중산층이 붕괴된 지 오래예요. 뭐 난 아마 중산층 아니겠어? 근데 실질적인 소비 여력이나거나 뭐 재정 문제 이런 걸 다 따지면 중산층이 아주 휘청거리거나 많이들 줄었기 때문에 고물가, 고금리, 불경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일상의 경제적 고통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고물가, 고금리, 불경기. 이건 실물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해법을 좀 찾아가야 할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그런 것을 평소에도 많이 해왔고 나는 자신 있으니 맡겨달라고 수십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아마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을 겁니다. 정리해서 드리자면 제목만 말씀드리자면 계엄 내란의 철저한 분석과 응징과 재발 방지책 수립, 사회 경제적 양극화 완화, 저출생 극복의 단초 마련, 제도적으로 네. 고물가, 고금리, 불경기 이런 것들 시름을 좀 덜어줘야겠다. 아울러서 개헌과 정치 개혁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겠지요. 네, 한 네 가지 정도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건 이제 경제적인 위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여론조사 하나를 한번 볼 건데요. 한국은행이 지난 한 2, 3일 전에 발표했던 것 같은데 경제 성장률을 0%로 낮춰서 발표를 했어요. 0.8%. 이렇게 뭐 성장률이 2년 연속 2%못 미치는 게 1954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0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인데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그 결과 민생 회복을 위한 과제 첫 번째가 물가 안정이다라고 답하신 분들이 60%, 61%에 가깝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고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민생 경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물가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외식 물가,
그다음에 마트 물가, 생필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체감하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4년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고 났더니 어쩔 수 없는 점이 있었지만 5% 정도 오르는 게 아니고 30-40%씩 다 뛰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임금이나 급여나 소득은 30-40% 뛰었습니까? 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뛸 수도 없었고 실제 그렇게 안 됐어요. 그다음에 자산 가격에서 오는 거품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심각합니다. 예전에는 10만 원짜리 가지고 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신문 같은 데 보면 그래픽으로 사진도 하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10만 원 들고 가봐야 뭐 살 만한 게 별로 없어서 그 30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기사들을 써요. 네. 그 10만 원 돈가치가 지금은 너무나 형편없어다 가지고 한 30만 원 들고 가야 뭐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나는 많은 게 담겨 있다고 보고요. 아까 지금 언급하신 여론조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물가 안정이 가장 급하다라고 1순위로 골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20대부터 50대까지 가장 중추적으로 활동하는 세대 아닙니까? 네. 20대 저는 아직 이제 보호를 받는 학령 학생 기간이고 예. 60대 이후면 은퇴들이 꽤 이루어지고 그래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세대가 아니라면 20대부터 50대라 하면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세대가 다 망라되어 있는데 이 세대들 전부 다 1순위로 물가 문제를 지목했어요. 그 말은 물가가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고통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지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 6달 내에 식품기업, 의식주 중에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네. 1차적인 거고 생존과 생활에. 최근 6개월 내에 식품기업 무려 60여 곳에서 가격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매일 쓰는 것들이 매일 먹는 것들. 1차적인 거죠. 그러니까요. 다 이유는 있을 겁니다. 올릴 수밖에 없다고. 이 문제 해결하기가 쉽진 않지만 새 정부에게 거는 기대가 엄청나니까 아마 특단의 조치 이런 걸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건 시차가 없이 빨리 전달이 되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바뀌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으려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장관 인사청문회 아무개 추천해서 보내고 통과될 때까지 시간이 좀 물리적으로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서 새 진용에 맞춰서 일할 사람들 부처 내 인사 이동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정책이라는 게 무슨 커피 자판기처럼 동전 넣는다고 툭 튀어나오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최단 시간 내에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빨리 신속히 전달되어야겠다. 지금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 파트에서도 이런 걸 알고 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보로 들어온 소식인데요. 황교안 후보가 창당을 선언했다. 부정선거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창당을 선언했고요. 대선 후보를 사퇴하겠다라고 예고했다는 속보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김문수로 힘을 모아달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말하자면 단일화인 모양인데요. 그렇죠? 네. 사퇴하고 지지했으니까 네. 저분 왜 나왔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뭐 어떤 그 미안한 역할을 할 수 얘기인가? 있을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경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고요.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 압박이 또 우리나라 경제에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 한미 이 관세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 아마 이제 외교 시험 때에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이 협상 이 지점에서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국익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상식적인 얘기여서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겠고 주체적 협상력을 좀 과시도 하고 그래야겠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좀 거칠잖아요. 네. 상스럽고 때로는 일부러 무식한 척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해내는 사람이고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관세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 두는 것을 마치 어마어마한 시혜를 베푸는 양 그거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때만 되면 그 얘기 해가면서 한국 니들은 우리 때문에 잘 버티고 있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래가지고 호구 잡으려고 하는 듯한 느낌도 좀 받아요. 네. 옛날에 대통령 할 때도 좀 그런 거 있었고 그래서 우린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 이런 거 강력하게 관철도 하고 천명도 하고 그래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뜨거라 이거 한국 예전식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좀 초장에 느끼게 하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주체적 협상력을 통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지켜내고 더 이상 우리가 무슨 약점 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는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것 그게 우리 새 정부의 자존과 함께 우리의 국익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도 이제 차기 정부의 과제 중에 하나라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이제 갈라져 있는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뭐 윤석열 씨는 재임 기간 중에 불통으로 일관했었고 뭐 갈라치기 정부다라는 그런 지적도 면하기 어려운데 지금 분열되어 있는 한국을 통합하기 위한 그런 일들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까요? 제가 뭐 아는 것도 참 없는데 어마어마한 걸 계속 물으시니까 참 미천도. 그만큼 과제가 좀 이제 많습니다. 네, 한때 정치적 내전까지도 우려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탄핵 그 국면 때 헌재 앞 광화문 이쪽 저쪽에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뭐 물리적 막 이런 말 있었는데 다행히 그 지경까지 가진 않았습니다만 도려내야 할 암적 병소, 내란, 계엄 관련해서는 확실히 재발이거나 전이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법적, 정치적 정리와 처벌 이런 것들을 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 우리가 윤석열 정부 또는 그 뭐 이명박 정부 그 이래로 두 진영 간의 극단적 대결과 소모적 정쟁 이러면서 우리 국력이 얼마나 많이 낭비되고 시간 손실이 컸습니까? 네. 그런 건 제대로 인정을 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 양극화 해소가 실질적으로 저는 제도상의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다음에 생각이 다른 데서 오는 이른바 정치적 갈등의 문제는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3년 동안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벽창호였기 때문에 국회에서 뭘 하면 바로바로 거부권으로 완전히 서로 그냥 마주보고 달리기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까지 이르는 거 아니겠어요. 대화를 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우리는 뼈저리게 봐왔기 때문에 힘들고 먼 길이겠지만 그래도 그 길밖에 없을 것이다. 잘 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